진리의 역사, 자연신에서 포스트 모던까지. 진리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다면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겠다. 아니러리하게도 진리는 역사 속에서 그 모습을 바꿔왔다. 지금부터는 진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진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역사적 진행을 따라가보자. 원시시대의 진리는 자연신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자연의 압도적인 풍요와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었고, 예측하기 힘든 자연현상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들은 자연물과 자연현상을 이인화해 자연의 속성을 인간의 감정과 대응해 서술했다. 풍요는 어머니고 가뭄은 외면이며 폭풍은 분노였고 무지개는 용서였다. 원시시대의 사람들에게 자연물과 자연현상 하나하나는 신성함이었다. 고대 시대의 진리는 신화였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등장인물들은 그리스인과 로마인에게는 실제로 존재자였다. 그들에게 올림푸스의 신들인 제우스나 헤라, 아폴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실제로 존재했고 인간 세상에 강력하게 개입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하늘에 있는 올림푸스의 신들에게 기도할 때면 선체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 기도를 했다. 반대로 지하의 신에게 기도할 때는 손바닥을 땅으로 향하게 해서 기도를 했다. 신들이 정말로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신화 속의 신들이 문학 속에 존재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신은 그들의 세계의 실제 진리로서 존재했다. 중세시대에 와서 진리는 진리다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원시와 고대의 진리가 지극히 인간적이고 불완전한 다원적 형태를 취한다면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이슬람에서 등장하는 진리로서의 신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등장했다. 절대적 진리가 유일신의 옷을 입고 진리의 권자를 차지한 것이다. 이 유일신은 앞서 우리가 진리의 속성으로 제시했던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을 모두 갖춘 우주의 창조주의로서 인류 역사 1000년의 시간의 진리로 집권했다. 이러한 초월적인 신은 현실에서 왕이 권력을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함께 수행했다. 역사 파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왕은 권력의 물질적 기반으로서 장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정신적 정당화를 위해서 신을 요청했다. 그런데 중세 후기가 되면서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공장을 소유한 부르주아가 등장했고 이들은 공장을 기반으로 하여 물질적 권력을 획득했다. 이제 부르주아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적 기반이었다. 결국 이들은 신의 역할을 빈틈없이 대체할 새로운 진리의 기준으로서 이성을 제시했다. 신본주의 중세가 무너지고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재생과 부활의 의미를 가진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하나의 문화 운동적 성격을 넘어 진리의 패러다임이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상을 대변했다. 결국 근대에 이르러 진리의 왕좌는 이성이 차지했다. 이성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근본적 학문을 의미한다. 수학, 물리학, 철학, 그것이 세 가지다. 이 세 문학 영역은 다른 모든 학문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뿌리가 해당된다. 학문의 영역이 위계를 갖는다는 주장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나의 학문 영역은 다른 모든 학문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개별 학문의 연구 영역은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 학문은 스스로는 자신이 학문으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학문이 대신 탐구해줘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비교적 더 근원적인 학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회학은 지구상의 다양한 사회와 사회적 행위에 대해 탐구하는 영역이지만 사회라는 개념이 실제로 가능한 개념인지에 대해 스스로 의심하지 않는다. 사회가 실제한다는 전제하에 사회학이 탐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고민은 철학이 대신해 주어야 한다. 경영학은 기업의 조직과 관리, 운영에 대한 관한 탐구하는 학문 영역이지만 기업이 활동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시장 자율성과 정부 개입 정당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이러한 영역 역할은 경제학이 대신해 주어야 한다. 이는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이학은 생리학에서 근거로 잡고
물리학은 수학적 근거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문의 최종적인 근거를 찾아가보면 결론적으로 수학, 물리학, 철학 세 가지 학문에 닿는다. 이 세 학문은 학문의 최종 근거이며 인간 이성의 꽃이다. 이들이 이룬 성과는 가히 놀라워서 근대 사회 분위기는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한 거대한 학문 체계가 세계를 넘어 인간과 우주의 존재를 모두 규명할 것 같았다. 이와 동시에 응용 학문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과 산업 발전은 인간의 삶을 풍요로 이끌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낙관론적인 전망이 근대 사회 분위기를 장악한 것이다. 이성, 합리성, 효율, 주체, 질서, 규율, 규칙, 통제, 발전, 성장, 기술이 이 시대의 주도적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근대 사회의 특징을 근대성 또는 근대 합리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이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란다. 하지만 근대 합리성이 낙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근대는 매우 빠르게 붕괴되었다. 그 원인은 외적인 원인과 내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외적인 원인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에서 기인한다. 이성에 대한 신뢰와 그에 따른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풍요로 이끌어줄 것만 같았지만 반대로 인류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물리학과 화학의 발전은 대량 인명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핵무기가 되어 인류를 위협했다. 인간의 유전에 대한 이해와 생리학의 발전은 열등한 인종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어 유대인 학살의 명분이 되었다. 그리고 산업 발전은 환경 파괴와 거대 자본에 의한 개발도상국 종속화를 가져왔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의 추구가 행복한 미래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인류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을 인류는 충분히 경험한 것이다. 사람들은 근대 합리성의 미래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내적인 원인으로 근대성의 붕괴에 기여했다. 내적인 원인이란 인간의 이성의 한계가 학문 내부의 영역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인간 이성이 꽃이며 모든 학문의 최종 근거로서의 지위를 지녔던 수학, 물리학, 철학에서 스스로의 한계와 불가능성을 발견된 것이다. 수학에서는 괴델이 불완전성 정리를 통해 수학의 불가능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냈고, 물리학에서는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 물리학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설명했다. 철학에서는 파이어 아벤트가 인식론적 무정부주의를 통해 철학적 반복론을 규칙이 필요하지 않음을 설명함으로써 문학 전체의 질서를 흔들었다. 이 세 이론들의 공통점은 각각의 이론이 자신의 학문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마치 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 평생 신학을 공부한 끝에 신이 없음을 깨닫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도대체 이 세 가지 이론이 무엇을 말하길래 근대의 합리성을 뒤흔들고 결국 근대를 끝나게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쿠르드 괴델은 20세기 활동했던 수학자로 아인슈타인의 친구였다. 그는 20대 때 불완전성 정리에 대한 짧은 논문을 발표해서 수학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실제 내용은 매우 복잡하지만 수학사에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인 만큼 우리는 기본적인 근간만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불완전성 정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학계 분위기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당시 수학계는 새롭게 발견된 수학적 역설들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확실한 기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집합론을 제시한 칸토어나 형식주의를 제안한 힐베르트 등이 이러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수학이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절대 진리일 것만 같은 분위기로 이루어졌다. 학계의 낙관적 분위기를 깨고 실제로는 확실한 기초를 찾을 수 없음을 증명한 것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다. 불완전성 정리는 제1 불완전성을 정리로 시작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제1 불완전성 정리. 적어도 하나의 자연수 이론이 포함된 형식적 체계 안에서는 결정 불가능성 공식, 즉 그 자체로 증명이 불가능한 공식이 존재한다. 이 명제에서 제2 불완전성 정리가 도출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제2 불완전성 정리. 적어도 하나의 자연수 이론이 포함된 형식적 체계의 무모순성은 해당 체계 안에서 증명될 수 없다.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저자할 필요는 없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자. A는 도인이고 B는 그의 수제자다. 그들은 수학의 우주에 살고 있다. 이 수학의 우주는 너무 명료하고 질서정연해서 이 안에서 증명되지 않는 것이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A 도인이 말했다. B야, 사실 이 세상에는 증명할 수 없는 하나의 문장이 존재한단다. B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든 것이 증명되는 이 세상에 증명되지 않는 것이 있다니요. 그게 무엇입니까?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러자 A가 답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증명될 수 있어도 이 우주 자체가 증명될 수는 없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우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바탕 꿈이었는지는 이 우주 안에서는 결코 증명될 수 없고 내가 죽거나 꿈을 깨서 이 우주를 벗어난 다음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의 내용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의 특정 수학 체계에는 자기 스스로의 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음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적어도 하나의 명제는 증명할 수 없고 이것은 수학 체계가 완벽하게 증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류는 완벽해 보이는 수학에 기대었는데 알고 보니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내적 모순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수학은 절대적이고 완벽하다는 오만에서 벗어나 불완전성을 전제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 제시를 모색하게 되었다. 아, 이거 좀 글이 좀 이상한데. 논리 모순이야. 물리학 하이젠베르크의 불완전성 원리. 하이젠베르크는 괴델과 같은 시기인 20세기에 활동한 이론 물리학자다. 물리학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주와 같이 거대한 영역을 다루는 물리학을 거시 물리학이라고 하고 원자나 전자 단위와 같이 소립자의 영역을 다루는 물리학을 미시 물리학이라고 한다. 근대에는 거시 물리학으로서 뉴턴 역학이나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 중심으로 형성된다면 현대에 와서는 미시 물리학으로서 양자 역학이 학계의 핵심이 되었다. 최근에는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쟁점이 되고 있다. 불확정성 원리는 현대 양자역학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다. 이 이론은 단적으로 말해 그 전까지 물리학으로 있던 근대 거시 물리학의 한계를 설명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차 측정 가능해진 작은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거대 세계의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기존 물리학은 시간에 대한 위치, 속도, 함수를 물질을 포함한다. 즉 S는 V.T를 파악하는 학문이 물리학이다. 예전 중학교 시절에 지겹게 암기했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그것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자들은 S는 V.T 법칙을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며 다닌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물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소립자 세계에서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 하면 속도가 불확실해지고 반대로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면 위치가 불확실해졌다.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현미경이 있고 이를 통해 전자를 관찰하기로 했다. 그런데 관찰하고 있는 행위는 빛이 물질을 반사되어 눈에 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자를 특수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는 것도 특정 전파를 전자에 충돌시켜서 튕겨 나온 것을 감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전자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전자기파를 쏘았더니 전자의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전자가 너무 작아서 전자기파로 전자의 속도가 변화된 것이다. 측정하려는 전자가 A 탁구공이라면 전자의 위치를 확인한답시고 또 다른 B 탁구공으로 충돌시키는 상황으로 전자의 속도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의 속도가 변하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전자기파를 미약하게만 쏴보았다. 그랬더니 전자에 충돌하고 튕겨져 나온 전자기파가 힘이 없어서 감지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전자를 탁구공에 비유한다면 A 당구공의 속도에
당구공에 비교한다면 A 당구공의 속도에 변화를 주지 않을 만큼 살짝 B 당구공을 충돌시킨 것이다. 그랬더니 B 당구공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를 정리하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속도가 불확실해지고 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위치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대 물리학에 와서 과학자들은 소립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물리학의 기본은 특정 물체를 위치와 속도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립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립자의 세계에는 더 이상 기존의 물리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트랩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기술상의 문제일 뿐이며 측정 도구와 방식을 엄밀히 말하면 트랩자의 세계도 고전 물리학의 방식으로 충분히 관측할 수 있다는 비판이었다. 하지만 하이젠베르크나 닐스 보어 등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부정하고 불확정적인 현상은 단지 측정의 문제가 아니라 소입자들의 원래 속성이라는 선언했다. 이를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한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화학적성 원리가 물리학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불화학적성 원리 이후 과학은 더 발전해왔으며 소립자의 불확정성은 무질서가 아니라 확률에서 유의미하게 제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되었다. 다만 불확정성 원리가 탄생할 당시 충격적인 분위기 그리고 물리학이 완벽하게 세상을 측정할 것이라는 확신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불확정성 원리는 이성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근대 합리성의 시대를 변화시키는 데 공헌했다.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과학 파트에서 다루어질 것이다.